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23년 제1회 기출보건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5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기출보건을 받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한번 이거 살펴본 결과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러한 그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그걸 갖다가 문제화 시켜가지고 수험생이 그걸 쓰도록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사업주의 의무예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세 번째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목적 외에 사용하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장소를 변경시켜주거나 작업을 바꿔주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 근로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 설치 개선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이런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시험 문제를 냈는지 아니면 정말 수험생에게 까다롭게 해서 시험 문제를 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당황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 산업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사항 또 3가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왔습니다. 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의해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직무사항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물론 이 중에 3개만 쓰면 되는데 하여튼 법에 나와 있는 직무사항 3가지를 적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3번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작업자의 특성 요인과 직업 관련성에 따른 작업 위험 요인을 각각 2개씩 적으시오. 이 근골격계 질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작업자의 특성 요인은 과거의 병력이나 그 사람의 나이, 또 성별, 키, 몸무게 등이 작업자의 특성 요인이고요. 작업 특성 요인은 뭐냐면 그 작업 자체가 무리한 반복적인 동작이 있는가, 또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있는가, 또는 과도한 힘의 사용이 있는가, 또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이 있는 작업인가, 높은 반복 및 작업 빈도는 작업을 자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는가, 부적절한 휴식, 심한 진동 및 저온 상태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가 특성 요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가지씩만 적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잘 암기하신 다음에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계속 이런 규칙이 나오죠. 나타낸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알려주어야 하는 주지사항 4가지. 이것도 이제 그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사업주가 근로자에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질환의 징후와 증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처 요령이 무엇인가. 사실 이 앞에 거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유해 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이것만 써도 되는데, 그리고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 올바른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야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억하시길 바라요. 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 평가가 계속 나오죠. 정의하는 위험성 평가의 정의와 실시 사유에 대해서 적으라 했습니다. 정의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사업주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며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위험성 평가의 정의라고 하고, 실시 이유는 이랬습니다. 사업주는 시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시 사유입니다. 이걸 뭐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지만 중요한 키워드만 잘 나열해서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앞에서도 계속 나온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통합하셔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실기 문제를 확실히 여러분들을 숙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국소배기장치 배출구의 배기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설치 방법에 15, 15 규칙이 있어요. 15, 15 룰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를 적은데 앞에 15는 무엇을 뜻하느냐? 배출구와 공기를 유입하는 흡입구는 서로 1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고, 3은 뭐냐? 배출구의 높이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위로 3m 이상 높게 설치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공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처음에 15는 뭐냐면 여기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흡입구고 여기 나가는 배출구인데, 이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요 높이가 3m 이상 높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는 뭐냐면 배출되는 공기는 다시 여기서 배출돼 가지고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배출가스의 속도를, 여기서 배출가스가 나가는 속도를 15m/s 이상으로 빠르게 배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5, 3, 15 룰이라고 해요. 그 의미를, 요런 문제도 가끔 출제되니까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시설의 후드와 관련된 플랜지, 테이퍼, 슬롯에 대한 용어와 그 역할을 설명하라. 그래서 후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막기 위한 여기에 플랜지, 그 다음에 테이퍼는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덕트잖아요. 여기 후드고, 그러면 여기 경사가 졌다 이거예요. 경사가 진 걸 테이프라 그러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롯은 뭐냐면 가늘고 긴 구멍이에요. 가늘고 긴, 여기 길이와 폭이, 요 비율이 L분의 W가 적어야지 가늘고 길게 되잖아요. 그걸 슬롯이라고 영어로. 그래서 플랜지는 후방 기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후드 전면에서 포집 범위를 확대하여 제어 길이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플랜지를 붙이면 약 25%의 송풍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테이퍼는 뭐냐면 후두와 덕트의 연결 부위, 병사 접합부, 이 부위를 말하죠.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트를 이렇게 전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후두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를 또 시켜주고 있어요. 테이퍼의 역할은. 그 다음에 슬롯은 가늘고 긴 개구면으로 폭과 길이에 비해, 즉 L분의 W가 0.2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점점 더 가늘고 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롯 위의 가장자리에서도 공기의 흐름을 균일하게 해야지 후드로 오염물질이 아주 원활하게 흡입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랜지, 테이퍼, 슬롯의 역할과 설명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좀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야간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현상 4가지. 앞에서 나온 것 같아요. 체중 감소, 위장장애, 수면질 저하, 심혈관계 질환, 생체 리듬의 부조화. 물론 앞에서는 이걸 수면 방해, 또 위장장애, 심혈관계 질환, 이 말이 조금 틀려도 의미만 비슷하면 다 맞게 처리해 줍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 직경인 기역, 니은, 디귿의 명칭을 적고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원래 그 입자상 물질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명칭 중에 이 기역은 뭐냐면 가장 직경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의 딱 반에 해당되는 중간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면적을 2등분한 선의 길이에요. 선의 방향을 일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짧아지니까 과소평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틴경은 과소평가된 그 입자상 물질의 직경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니은은 지금 이 빗금친 입자상 물질을 넓이를 똑같은 가상의 원, 똑같은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상의 원의 직경을 갖다가 등면적 직경, 투영면적경이라고 해요. 즉 입자상 물질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이에요. 요게 이러한 그 물리적인 직경에서 가장 정확한 직경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펠렛경이 있어요. 펠렛경은 뭐냐면 입자상 물질 한쪽 끝, 이 한쪽 끝과 가장자리를 연결한 그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경보다 훨씬 더 길어져요. 마틴경이 여기서 여기인데 펠렛경은 여기서부터 길죠. 그래서 이거는 마틴경과 반대로 입자상 물질의 입경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마틴경, 또 등면적경, 그 다음에 펠렛경. 크기 순서로 보면 요 DP를 갖다가 등면적경이라고 하면 크기 순서는 제일 얘가 크고요. 그 다음에 등면적경이고 그 다음에 마틴경. 이것도 가끔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 지침에 나타난 생물학적 모니터링 정의를 쓰고 생체시로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보라, 이런 문제인데, 이 정의는 뭐냐면 생체시로 세 가지가 이겁니다. 혈액이나 소변, 그 다음에 호기, 날숨, 우리 몸에서 나가는 숨의 생체시로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제 생체시로 세 가지 썼죠.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대사산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벤젠을 흡입했다 그러면 몸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소변으로 나갈 때는 페놀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을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대사산물 또는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의한 체내 흡수 정도 또는 건강 영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생물학적 모니터링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보통 요거는 그냥 공기 중에 노출 기준이라고 해야죠. TLV.
TLV도 물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TWA, STL,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이 생물학적 노출 기준은 BI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호흡용 보호구 선정 시에 산소 결핍 장소나 즉시 위험 건강 농도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어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상인 경우 사용해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 마시면 흡입하게 되면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농도다. 그럴 경우에 무슨 보호구를 갖다가 써야 되느냐?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공기가 공급되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소음보호구인 기막에, 기덮개, 이걸 이어 플러그 또는 이어 머프라고 하죠.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이어 플러그의 장점은 아주 작아요. 요만한 그 푹신푹신한 스펀지 같은 거 있죠. 그걸 귀에다 꽂는 거죠. 그래서 작아서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에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어 머프는 헤드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이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 다음에 작은 방에서도 고개를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고 안경, 모자, 귀걸이, 머리카락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기덮개 장점은 기마개보다 개인차가 적다. 왜냐하면 기마개는 끼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 끼우면 소리가 또 차단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마개는 귀를 덮어 씌우는 거니까 쉽게 착용할 수 있고요. 염증이 있어도 사용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마개는 속에 염증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크기를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고요. 고음 영역에서 차음 효과가 탁월하고 멀리서도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기마개는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기마개를 했나 안 했나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기마개보다 일관성 있는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있고 물론 단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점만 물어보는 거니까 요 5개, 7개 중에 3가지씩만 쓰면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어느 작업장 공기 중 사야마탄소, 사야마탄소가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에요. CCl4예요. 이 TLV 숫자가 작으면 굉장히 유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PPM 측정되었고 디클로로메탄이 5ppm, 디클로로에탄이 9ppm 측정되었을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I가 얼마냐? 초과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허용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비슷한 문제가 또 저번 횟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EI는 뭐냐면 3가지니까 하나, 둘, 3가지. 그래서 TLV 1분의 C1, TLV 1분의 C1, 그 다음에 TLV 2분의 C2, 요게 C2고, TLV 3분의 C3,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05잖아요. 그럼 일부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노출 기준 초과이고, 허용 농도는 1.05, EI분의 위에 O, C1, C2, C3를 더해서 분자에다가 넣으면 18.1ppm. 요거는 앞에서 나온 문제를 물질명하고 TLV하고 측정 ppm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정답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조선업종의 대표적인 작업 공정 3가지와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 요인 1가지 이상을 적으시오. 사실 이 조선업종의 조선이 뭐냐면 배 만드는 곳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게 약간 모르는 수험생들은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보시면 보통 조선업종은 용접, 절단 공정이 있고요. 거기 따르는 유해 요인이 용접 흉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광선이 발생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용접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표면 처리 및 보존 처리 공정에서는 철을 갈아내잖아요. 그리고 철분진, 소음이 있고요. 도장, 즉 페인팅 할 때는 그 페인트 속에 있는 유기용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조선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수험생은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폭넓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현재 총 흡음량이 2500세빈, 그 다음에 천장에 흡음물질을 2500세빈을 더할 경우에 실내 오염 저감량 NR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 문제도 숫자만 바꿨지 그 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0로그, 잘 알아두세요. 10로그 처음 흡음량 분의 분자는 나중 흡음량. 그래서 2500분의 5000을 하면 3dB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산 문제인데 육체적 작업 능력 PWC, 이 PWC가 어떠한 뜻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이쪽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hysical Work Capacity라고 해가지고 PWC, 이렇게 요거 인체공학에서 많이 나오고 또 운동선수들에게도 많이 요걸 갖다 처음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냐면 유산소 능력이에요. 유산소 능력. 그래서 체육에서는 VO2 max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16 칼로리 퍼 미니트, 요 단위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근로자가 일 8시간 물체를 운반하고 있다. 이때 작업 대사율이 9kcal 퍼 미니트이고 휴식 시 대사량이 1.4 kcal 퍼 미니트일 때 적정 휴식 시간,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또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 적정 휴식 시간을 구하는 식이 허티그 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허티그 식을 알아야지 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해답을 보시면 피로 예방을 위한 적정 휴식 시간 산출식, 허티그 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중요합니다. T 레스트, 레스트가 휴식이잖아요. 그죠? 전체 60분 중에 휴식이 몇 퍼센트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T 테스트 퍼센트예요. 요 식은 E 레스트 마이너스 E 타스크 분의 E 맥스 마이너스 E 타스크 곱하기 100이에요. 요 100을 곱했으니까 단위가 퍼센트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E 맥스라는 건 뭐냐면 1일 8시간 작업에 적합한 작업 대사량으로 육체적 작업 능력, 여기 주어졌죠. 육체적 작업 능력의 3분의 1 꼭 기억해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16을 3으로 나눈 값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대입했죠. 16을 3으로 나눈 값. 그 다음에 이 타스크는 뭐냐면 작업 대사율이에요. 타스크가 작업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9를 대입하고, 여기 9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휴식 시 대사량, 이 레스트, 요걸 1.4에 대입하고, 아까 이 타스크는 9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기로 두들겨 버리면 48.25%의 휴식 시간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60분 중에 48.25%를 쉬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60 곱하기 0.4825 곱하면 29분이 휴식 시간이고요. 나머지 31분간이 작업 시간이다. 이러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은 쉬고 반은 일해라. 그만큼 힘이 드는 육체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런 문제, 16번 문제는 PWC가 나오면 이 값을 무조건 3분의 1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대사를 9가 나올 수 있고, 10이 나올 수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또, 휴식 대사량도 조금씩 틀리고요. 그러면 요 시기에, 휴식 시간 산출식, 허티그식 꼭 외워두시고, 거기에 대입만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온다. 그 퍼센테이지를 60분에 곱해라. 그러면 휴식 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작업 시간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번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유리, 섬유, 여과지로 3회 처치하여 얻은 평균값이 16.04mg이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분진을 여과지로 채취하려면 한 3회 정도를 채취해야지
그 채취한 것에 대한 평균값을 내야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3회를 보통 많이 측정하고요. 시료 포집 전에 실험실에서 여과지를 3회 측정 결과 10.04mg. 요거는 뭐냐면 여과지 그 자체의 무게고요. 16.04는 먼지가 쌓인 여과지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먼지만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장의 분진 농도가 몇 mg per 세제곱미터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단 채취량은 분당 40리터, 즉 분당 공기가 40리터 채취가 됐고요. 채취 시간은 30분이니까 30을 곱해줘가지고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즉 세제곱미터로 환산해주는 단위 환산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10의 -3승. 그리고 분자는 16.04에서 10.04를 빼면 먼지만의 무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6.04에서 10.04를 빼가지고 계산하면 5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응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평균값을 다르게 나타내주고 채취 전의 값을 다르게 나타내주고 분당 리터를 또는 채취 시간을 다른 값으로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농도를 구하는 문제는 그걸 응용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있으면 다른 문제도 다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키워야 되고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지금 5mg per 세제곱미터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먼지의 양이에요. 분진의 양인데 이 값이 너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하는 그러한 그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레이놀드 수가 주어졌고 동점선 계수가 주어졌고 직정이 주어졌고 유속을 갖다가 V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놀드 수를 우리가 동점선 계수로 계산하는 식은 뉴분의 VD거든요. 지금 이 V를 구하라 했으니까 V는 이 D분의 레이놀드 수 곱하기 뉴예요. 동점선 계수. 그래서 지금 레이놀드 수가 20만 대입하고 그 다음에 동점선 계수 누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대입하고 직경이 30cm니까 0.3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 덕트에 흐르는 유속은 10m per se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을 쭉 제가 살펴봤을 때 2022년 1회부터 3회, 2023년 1회부터 3회 쭉 살펴보니까 문제 형태 유형이 비슷하고 계산 문제는 숫자만 조금씩 바꾼 그러한 유형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에 이제 또 약간 황당한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그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5개 작업장. 내리쬐는 5개 작업장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0.7, 0.2, 0.1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에서는 0.7 자연습고 온도, 0.2 흑고 온도, 0.1 건고 온도. 그래서 요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22.7 WBGT 도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WBGT 자연습고 흑고 온도를 갖다 계산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어요. 실내 또는 태양광선이 없는 옥외, 그 다음에 태양광선이 있는 옥외. 이 두 가지의 그 WBGT 구하는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이 숫자는 지금 다 바뀌죠. 지금 23도, 20도, 23도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자연습고 온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중간이 건고 온도, 그 다음에 흑고 온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화 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느냐 또 정확한 숫자를 대입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번 문제도 계산 문제형으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메틸에틸 케톤,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유기용제예요. 시간당 0.5리터로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해 전체 환기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기량은 얼마인가? MEK의 분자량은 72.06, 비중은 0.805, 또 21도씨 1기압 기준, 안전계수를 우리가 K라고 하는데 K가 6, TL분이 200ppm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MEK가 이런 구조식이 있다. 그걸 가르쳐드렸고, MEK 사용량을 요거 기억하셔야 돼. 꼭 이 공식에 필요한 기량 공식이 이건데 요게 대입할 때는 g/h를 대입한다고 꼭 기억하셔요. g/h.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리터/h로 주어졌잖아요. 액체로 주어졌어요. 무게로 환산하려면 비중을 곱해야 돼요. 근데 이 비중에 단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같은 경우는 비중이 1이잖아요. 1이면 1g/ml예요. 물 1리터가 1g이에요. 저걸로 재보면. 그런데 MEK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0.805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에 뜨지요. 그러면 그 0.805를 g/h로 고치려면 g/ml 비중을 곱해주고 또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402.05 g/h가 되거든요. 그러면 MEK 사용량을 구했어요. 구했죠. 두 번째 게 뭐냐면 발생률을 또 구해야 되니, 발생률이 뭐냐면 G예요. G. G가 어떻게 되냐면 21도씨 1기압 기준에서 1몰이 차지하는, 모든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거든요. 근데 21도라 그랬으니까 22.4에다가 273 플러스 21 나누기 273 이렇게 해가지고 24.1이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21도가 산업환기에서 기준이니까 아예 24.1 외워두시는 거 좋아요. 25도는 24.45. 그 24.1에다가 사용량 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게 발생률입니다. 시간당 134.61. 그럼 이 발생률을 구한 다음에 밑에다가 얘 TLV가 200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ppm은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공기에서는, 이런 기체에서는 ppm이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200의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시간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면 67.31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그러한 전체 환기에 필요한 기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맨 처음에 그 물질의 사용량을 꼭 구해야 되는데 단위는 어떻다? g/h로 구해야 된다. 그 두 번째, 발생률을 구해야 하는데 발생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사용량에다가 1몰 차지하는 부피를 곱하고 분자량을 나눈다. 물론 이걸 전부 다 대입해가지고 하는 환기량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쪼개서 하나, 둘, 세 개를 쪼개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답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량을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로 해가지고 요 식에다가 했고, 마지막 요 6이 있죠. 6. 요건 뭐냐면 안전계수예요. 보통은 안전계수가 왜 안전계수냐면, 예를 들어서 10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로 계산하니까 전체 환기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작업장에 시간당 세제곱미터만 공기를 교환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가지고 안전계수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계수를 6배를 준 거예요. 이거는 이 6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전계수 6이라는 건 6배의 환기를 해가지고 환기를 확실하게 시키자. 보통 안전계수가 1, 2, 3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문제를 하려니까 6을 주었지만 1은 거의 안정적인 그 작업장 내가 물체 이동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작업장 그냥 그 값 그대로 쓰고, 조금 근로자가 많고 활동량이 많으면 2배 정도 하고, 그리고 아주 뭐 외부에서 바람이 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3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안전계수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MEK가 굉장히 좀 독성이 있기 때문에
6을 줬는지 몰라도 6을 줘가지고 6을 곱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시간당 67.31 세제곱미터라는 그러한 환기량을 갖다가 이 정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이해를 하시겠죠? 첫 번째 사용량, 발생률, 환기량 구하는 요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 물질이 바뀌어도 분자량, 비중, TLV가 바뀌고 K가 바뀌어도 이 방식대로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데,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이거 하나 있어요. 어떤 인쇄 공장에서 이러한 그 전체 환기량을 구하는데 그 질문하신 분은 요걸 물어봤어요. 요게 얼마냐? MEK가 몇 리터 퍼 아워를 사용하느냐 그러는데 문제 자체를 보니까 환기량이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지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없고 K 값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못 낸 걸 갖다가 좀 질문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문제를 설명하냐면 이 20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이다. 전체 환기에서는.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 기출보건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